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담화, 무려 51분간 긴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첫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 시점에 담화를 낸 이유와 총선에 미칠 영향 분석해보겠습니다. 본투표일까지 9일 남았고 사전투표일은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인데 여야가 바라보는 현 시점 판세 그리고 여론 흐름까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분석해보죠.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면서도 더 타당한 반응을 내놓는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의료계는 공식 반응 없이 대통령 담화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의대 교수들에 이어 국내 개원인들도 단축 진료에 동참하기로 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황에 빠진 33개월 여아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진 데 대해서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상급 병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의 공범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공범 2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1년 전보다 3.1% 늘며 6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서울 벚꽃이 오늘 공식 개화했습니다. 예년보다 7일 빠른 건데 이번 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말쯤에는 벚꽃이 만발의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불편을 빨리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갈등의 핵심인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협의체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로 운을 뗐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먹구구식 결정이란 일부 주장과 달리 확실한 근거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고령화 등 미래 상황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역대 정부들은 의사 증원을 위해 싸웠지만 모두 졌고 의사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조건은 달았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부 조정 여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라도 빨리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는 50분가량 이어졌으며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재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를 향해 의대 증원에 근거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서 타협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의사단체는 그동안 요구해온 2,000명 증원 철회가 없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망했다고 표현하면서 진료 축소 방침을 그대로 진행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남긴 타협의 여지에도 의료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근거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은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는 일단 수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단체에선 실망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부정적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사협회는 추가로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개원이 주 40시간 단축 진료 방침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습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란 냉소적 반응을 보였고 전공의 단체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중증 환자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은 최소한으로 줄이게 됩니다. 의료계 반응을 보면 윤 대통령이 협상의 실마리로 제시한 통일된 대안 마련은 이뤄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정부도 2,000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부산 유세 현장에서 자신이 여당을 이끈 뒤 여러분이 지적하면 바꾸지 않는 게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세 현장에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사 증원은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공개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울 함은경 후보는 오늘 SNS 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전북 전주 을에 출마한 정운천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가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가 만든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를 하느냐면서 함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의료 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지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 제시하며 필수 의료 붕괴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개원이들도 의사 집단 행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교수들도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줄이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 환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하루 70명 안팎의 환자를 보는 이곳은 이번 주부터 평일 이틀 동안 오전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이들의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자는 결정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 개원이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줄이자는 거지 더 환자를 안 보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제 환자들은 또 저한테 또 오래 오신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투쟁 때 휴진에 직접 참여했던 개원이는 10% 이하 수준. 하지만 의사협회는 아직은 미미한 참여율이 자율적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수술과 외래 진료 일정을 줄여가며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지 7주차에 들어서면서 피로도가 심각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신규 환자는 물론이고 기존 환자들까지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좀 따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못마땅하더라도 얘기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서 서로 협조하고 해서 그걸 풀어나가야지. 처방점수 약을 못 하잖아. 옛날에는 약국에서 안 주잖아요. 문 닫으면 다 환자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 문 닫으면. 안 그래요? 수술과 입원이 줄면서 운영난이 깊어진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해 상급 종합병원은 합치거나 폐쇄하는 병동 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정체 구간에서 멈춘 뒤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이송 거부로 숨진 33개월 여아가 오늘 부검을 마치고 고향에 안장됐습니다. 경찰은 이송 거부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가족과 친지 등이 모인 가운데 운구가 화장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랑에 빠졌다가 구조됐지만 상급 종합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생후 33개월 된 A양입니다. 경찰은 의사의 구두 소견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익사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마치고 화장터로 이송한 겁니다. 유족은 만일 당시 A양이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전원 거부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병원 지금 환경에 안 좋은 시기에 그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상급병원 전원 거부 경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검도 그래서 하는 건데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걸 다 보고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상급병원 이송 거부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야권 후보들의 도덕성을 겨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사자인 양 후보는 문제가 된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이 표심에 비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계 관행이라던 양 후보의 해명과 달리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를 속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대출하면서 허위 서류를 낸 점, 이게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 윤재호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불량 후보를 공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의혹, 아파트 찬스 의혹, 막말 논란에 휩싸인 후보들이 허다합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공천을 한 것인지. 민주당은 후보가 직접 대응할 문제라며 당 차원의 개입은 자제하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양 후보가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민감한 부동산 이슈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진 않을지 걱정하는 겁니다. 다른 후보자들도 걱정을 하는 건 사실이고 또 이게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는 어긋나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선거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당 주장과 달리 아직 위법성은 밝혀진 게 없다며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가액 자체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라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답을 해가면서 상대에게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국민의힘은 이 밖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의 법조계 전관예우 의혹 역시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박 후보 부부가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권 후보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건 이른바 내로남불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총선을 9일 앞둔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경남 지역에 갔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매출 2억 원으로 올리는 등 소상공인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흘 연속 수도권 격전지를 훑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는 PK 지역을 찾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후 첫 비수도권 유세 현장으로 부산 경남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부산에는 너무 좋습니다. 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지만 안심할 수 없단 위기감이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특히 열석이 걸린 낙동강벨트 판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생공약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연매출 기준 8천만 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4월 10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서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보육 확대 공약으로 3040 학부모 표심을 겨냥한 데 이어 소상공인 민심을 공략한 겁니다. 야당의 경제 실정론에 정면 대응하며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 같은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린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틀째 지역구 수성에 주력했습니다. 여당이 선거 때마다 읍소하며 가짜로 사고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벌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휴일에 이어 이틀 연속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전국에 있는 후보를 지원하면서 안방 표심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는 특히 저는 후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총선을 전체 지휘해야 될 입장이라 전체를 봐야 되니까요. 명령대전 맞상대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의 첫 TV 토론회 준비를 위해 오전 일정은 비워뒀습니다. 토론회 직후엔 곧바로 인천 지역 출마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특히 미추홀구에서 대거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제도가 엉터리였고 보증제도도 엉망이었고 사후관리도 엉망이었고 사전 예방 조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여당이 참패가 우려된다며 읍소 작전을 펼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읍소 작전하고 눈물 흘리고 막 바닥에 큰절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땠습니까? 속지 말자 읍소 작전, 속지 말자 가짜 사과. 과반 낙관론에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와 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 대표는 내일은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는 만큼 원격 유세에 집중합니다. 이어 모레는 제주에서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런 가운데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은 수도권 후보 지원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연일 검찰 독재 종식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은 경기 성남 등에서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3.1% 늘며 6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진을 딛고 우리 수출이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고 조업 일수를 따진 하루 평균 수출액 증가폭은 9.9%로 더 컸습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돌아선 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실적 호조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지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IT 품목 수출도 2년 만에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전반의 수요가 높아지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전보다 더 뚜렷해진 겁니다. 3월로만 따지면 역대 2위치입니다. AI 서버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PC용 반도체, 그다음에 모바일용 반도체 재고 감소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다.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2.3% 줄어든 52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0.4% 소폭 증가에 그친 데 반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3월 기준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전체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1년 만에 8.3%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선전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그저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평일 출근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SRT보다 저렴하고 또 이용이 편리했다며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금 2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평일 운행 첫날. 출근 시간대였지만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오는데 단 20분. 시민들은 빠른 속도에 만족했습니다.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SRT가 7,000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교통비도 부담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원래는 버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보통은 SRT 타고 출근을 했는데 일단 교통비가 많이 절약돼서 너무 좋고 쾌적하고 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비 오거나 뭐 일기 안 좋을 때 아침에는 차가 매진이 돼가지고 잘 없었는데 지금은 뭐 언제든지 찰 수 있고 하니까 시간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수단 선택권이 넓어진 점도 장점입니다. 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SRT나 GTX 말고는 버스도 거의 없어서 어쨌든 저한테는 출근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배차 간격이 평균 17분이라 한 번 놓치면 낭패 볼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고 집에서 동탄 역사까지 멀어 대중교통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동탄 외곽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거를 이용하려면 교통이 안 좋아, 동탄이. 전철도 없고 기타 등등 동탄역까지 오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이용 승객은 1,900여 명. 이용객은 예상됐던 평일 출근 수요 4천여 명의 4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승객들이 새 교통수단에 대해 인지하고 패턴을 바꾸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안전운행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운행 초기라 이용객이 적었지만 향후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붐빌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GTX는 지하 40-50m 아래에 지어져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안전운행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50대 공범을 추가 검거하고 공범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혐의로 50대 공범을 그제 경남 양산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거된 70대 공범을 포함해 이들 2명은 A씨와 동행하며 경남 양산 지역을 안내하고 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사전투표소 41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있고 이 가운데 36곳에는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인천 성남동의 가방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 자동차 부품 공장과 목재 공장 등 8개 건물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해 30대 남성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저녁 7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서울 벚꽃이 오늘 공식 개화했습니다. 예년보다 7일 빠른 건데 이 개나리, 진달래와 함께 모습을 보이는 동시 개화 현상이 2년째 계속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송월동의 기상관측소. 그 앞마당에 여러 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왕벚꽃나무. 서울의 벚꽃 개화를 알리는 표준목입니다. 그 가지에 하얀 벚꽃 새송이가 수줍게 꽃을 틔웠습니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지정된 관측목에서 측정하며 여의도는 여의소로 국회 맞은편 118번에서 120번 벚나무 한 가지에 새송이 이상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말합니다. 올해 개화는 평년보다 7일 빨랐지만 이상고온으로 유난히 빨랐던 지난해보다는 7일 늦었습니다. 이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은 지난 휴일에 개화했습니다. 이 벚꽃 축제가 지난 금요일에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만발한 벚꽃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절반도 못 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많이 활짝 핀 데를 일부러 찾으려고 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윤중로 주변에는 개나리와 진달래도 함께 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개나리와 진달래가 진 뒤 벚꽃이 피는데 세 종류의 꽃을 동시에 보는 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지난해 이상고온으로 봄꽃 동시 개화가 나타났다면 올해는 긴 꽃샘 추위와 잦은 비로 이런 현상이 재현됐습니다. 온난화로 봄철 날씨 변동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평년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말쯤에는 벚꽃이 만발하면서 4월 봄의 절정기를 아름답게 장식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지금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의료개혁 문제에 있어서 정부도 1,000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문제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한가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하게 한번 심판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의정 갈등 사태 이후 대통령 처음 직접적으로 이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51분 동안 담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2,000명
증언을 한 배경 설명이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오늘 들어가 있어서요. 정치권에서는 좀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명확한 선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정부 정책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합리적 근거가 담긴 통일된 안을 갖고 와달라. 이건 네. 얘기 뭐냐면 지금 의협,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 제각각 지금 네. 혼선을 빚고 있고 입장이 다르니까 그럼 통일된 안을 갖고 와달라.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통일해놨다. 세 번째가 그거잖아요. 의료개혁을 위해서 3자, 국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저는 방향 전환을 했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오늘 저녁에 그 성태효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2,000명 절대적 숫자 아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다만 뭐라 했냐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흥정하듯이 갑자기 뭐 1,500, 1,700, 뭐 500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의료계가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만한 숫자를 갖고 온다면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다시 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열어놨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이 총선 전에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닥과 매듭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약간 물꼬를 좀 틀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도 네. 시간적인 좀 여유가 없어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 정책에 있어서의 언급은 최종 상태 우리가 엔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대통령도 정책실장이 이걸 또 보조했기 때문에 보조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제는 의료계가 이 공을 좀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던져오는 게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의료계에 이제 대통령이 공을 던졌다 이런 네네. 말씀인데 37번 지금까지 논의를 했고 의료계가 이제 와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진다면서 좀 말씀하신 대로 통일된 의견을 달라 이런 주문도 내놨는데 김상일 평론가 들으시기에는 이게 조정 가능성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증원 규모는 못 바꾼다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논의하고 조정하자고 한다면은 저 그 얘기는 한 줄하고 한 50분은 딴 얘기 뭐 마치 의사들의 그동안의 행위를 비난하는 듯한 그리고 뭐 굉장히 좀 약간 가르치는 듯한 그리고 약간 압박하는 듯한 이런 시간을 거의 다 할애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정부가 했던 것에 어떤 정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대통령 담화 저는 다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네. 51분 다 네, 들으셨습니까? 50분 다 들었는데 정말 과거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실에서 선생님 훈화 말씀을 그것도 전혀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훈화 말씀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충분하고 광범위한 의논을 했다. 그거는요, 그 힘 있는 사람이 규정할 게 아니에요. 네? 힘이 약한 사람들 내지는 관전자들 내지는 여론을 그 심판할 수 있는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충분하고 광범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좀 보여주시든가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때 그리고 아니면은 그 했던 것들을 뭐 사실은 주요 정책을 논의하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주요 정책을 전부 다 기록을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록이 지금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저 말씀을 힘 있는 분이 또 얘기했으니까 믿어라 이렇게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통일된 의견을 기다리겠다는 것도 책임 떠넘기기처럼 저는 좀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일관된 어떤 단일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그걸 뭐 과학적으로 또 해가지고 과학적이라는 어떤 입증 자료까지 같이 해가지고 숫자를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같았으면 먼저 일단 국민을 위해서 모입시다. 우리도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전부 다 터놓고 다시 얘기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논의 내용도 이제는 충실하게 우리가 투명하게 알려가면서 하자. 야당도 들어와라. 시민사회도 들어와라. 국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청해라. 우리가 뭐 배심원 비슷하게 뽑아줄게. 배심원단 놓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저는 진짜 논의를 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들으시기에.
자, 당장 의사협회 반응을 보면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 입장이 없는 게 공식 입장이다. 반응은 더 좀 냉담해진 것 같고요. 여권 내에서도 일부 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이 이 시점에 오늘 이렇게 긴 담화를 발표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총선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있고 또 수도권 출마자들 중심으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게 문제가 시작될 때는 정부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뭐 지지율이나 뭐 동력이나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순기능적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끌고 국민들의 불편과 그다음에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정부가 갈등 조정 능력을 좀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조금 약간 악재로 작용하는 듯한 특히나 총선 지금 국면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감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건서부터 이종섭 대사건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남은 대형 이슈가 이제 이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의협회장이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공을 던졌고 경책실장이 지금 백업을 해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2,000명 숫자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지를 남겼는데도 할 말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여론전을 합니다. 우리가 뭐 20-30명을 낙선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마치 의협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슨 이익단체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분은 숫자를 더 줄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고 사실은 지금 늘려서 조금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데 이걸 줄이겠다는 얘기는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판을 깨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표성을 가졌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다른 대하고도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의협이 저는 이분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분명히 정부가 입장을 내놨으면 여기에 한번 만나라도 보고 근데 들어라도 봐야지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이건 정치적인 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도 정부 여당이 원래 원팀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거가 지금 거의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위중하니까 이렇게까지 결단을 하는데 그러면 의협도 화답을 해야지 힘겨루기 가서 정부가 뵙기될 때까지 우린 기다릴 거라 얘기한다면 이건 잘못된 방식이죠. 예. 의협도 좀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 대비 0.2%포인트 뭐 변화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36.3%. 그런데 이제 추이를 봤을 때 5주 연속 지금 하락세 흐름이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대국민 담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민심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저는 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뭐 그러면 그렇지라고 해서 그냥 그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은 게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하자는 태도, 설득하려는 태도, 자세 그걸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뭐 철인처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고지선한 걸 알아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느려도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한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을 조금 버리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사회. 근데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너무 오르니까 이 너무 오른 효율성을 어떻게 버리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함은경 후보처럼 소기의 경읽기인가 대통령께서는 그런 좀 약간 실망과 답답함 이런 걸 좀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정책실장이 그나마 그래도 이것을 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대화의 의지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쪽을 믿어주는 쪽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 51분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이라더니. 자, 어쨌든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오랫동안 밝혔고요.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이 소통의 방법, 이게 기자회견이 아니라 질의응답이 없는 대국민 담화 형식이라는 부분의 어떤 문제도 좀 제기를 하던데 그렇지만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앞두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요. 이 대국민 오늘 담화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당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까 아니면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전 소폭이지만 반등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이제 50분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이를테면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인사 조치했던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석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겸허히 내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네. 늦지만 내가 했고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혐의가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또 이런 점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서 인사권자로서 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말하자면 의협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정 방향에 대한 얘기도 잠시 한 5분, 10분이라도 좀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더 해줬으면 아마 이게 훨씬 더 좀 말하자면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획 문제가 시급하고 위중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50분 시간을 다 할애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아쉬움은 그런 점은 있어요. 만약 그랬더라면은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뭔가 변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에 부활절 예배 때는 더 낮은 자세로 가서 경청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겠구나라는 게 상승 효과가 나면서 조금 더 좀 호재라고 작용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2년 만에 아마 그 담화가 대국민당 세 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 사안을 위중하게 받아들였고 네. 또 엄중하게 생각해서 국민께 직접 설명의 기회를 이제 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기자들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는 뭐 담화의 형식이니까 네. 굳이 뭐 이건 일방적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좀 아쉬운 점들은 아마 저처럼 피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또 너무 과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밝히면 또 야당이 네. 선거 개입하냐 대통령이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적정선을 지켰다고 보는데 아마 조금 더 그런 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국민들이 국정 방향에 대한 좀 감을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좀 더 유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2, 3일 뒤면 또 여론조사들이 나올 테니까요.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총선 코앞에 두고 여당에서 미기론이 커지자 휴일인 어제 윤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후보들 사이에 나왔습니다. 3선 중진인 조혜진 의원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할 것과 대통령실과 내각의 총사퇴 이런 부분까지 요구해서 굉장히 강한 수위의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당내에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이 지역구를 조정하라 그래서 조정해서 나간 이런 상황인데 유세를 해봤을 때 그만큼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반증일까요? 그렇죠. 이제 정치인들이 평상시에는 여의도에서 좀 편하게 의전받으면서 지내시다가 유일하게 총선 때 그야말로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몸이 안 뜨는 거죠. 네? 계속 가라앉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저걸 느껴가지고 살기 위해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지고 있지 않다. 민심의 바다 근처로 잘 안 갈라 그런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하여튼 느끼는 게 없이 저렇게 최고 권력자에게 그동안 그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정적들이 제거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는 이거 말고는 없다. 어차피 언제 죽어도 죽을 거 이거 시도라도 해보자. 총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저는 뭐 그런 심정으로 저는 호소를 한 것이라고 봐요. 대통령한테 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 뭐 강성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좀 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게 무릎을 꿇으라는 게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거로 전 들리지 않거든요.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런 얘기는 국민에게 숙여라, 낮은 자세로 가라.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이야기를 겸허하게 귀를 열어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 그리고 그동안에 비추어서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사과를 해야 또 그런 모습이 진정성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리고 쓴소리 내지는 고언 네. 내지는 충언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히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해. 이 얘기는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듣지 않으려는 자세로 해석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정운천 전주울 후보는 아예 빨간 점퍼 안 입고 선거 유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비슷한 의견을 냈고요. 함은경 마포울 후보도 오늘 대담 이후에 아예 탈당 요구까지 지금 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근본 없이 돌아다니다가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이런 비판도 내놨고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는 등에 칼들이 되는 못된 버릇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자, 누구 의견이 맞느냐 이걸 떠나서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당장 금요일이면 사전 투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 봤잖아요. 네. 그 리얼미터 조사 지금 4주차 조사가 긍정이 36대 부정이 60입니다. 네. 자,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이 35에서 40 사이, 부정이 60이면요.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작동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감이 오는 거고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국정 심판이 정권 심판이 결국은 지금 이 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제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낙동강 벨트에 출마한 조혜진 후보나 수도권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가 느끼는 체감 지수는 나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지금 이렇게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 그러면 여당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다른 사안의 문제죠. 그러면 지금 후보로서 약속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약속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효라기보다는 효력이 없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 보고 이제 조혜진 의원은 내각 총사퇴를 얘기했는데 내각 총사퇴라면은 선거를 누가 감독하고 외교안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거 레토릭이라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중하고 절박하다라고 해서 세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대국민 담화도 그런 기란의 일종으로 다 만족하진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성도 여기에 연장선상이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후보들이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의 지위를 포기하고자 한다거나 내각 총사퇴를 얘기하는 거는 절박함과 정말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위기감의 발로일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레드라인을 넘으면은 오히려 이쪽의 지지층들이 실망해서 투표에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저는 강한 소구력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이 말하자면 진보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이 자긍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 그러니까 저는 선거가 워낙 역동적인 에너지가 네. 단기간에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든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건 다양성의 목소리로 한 분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전부 여권 내부 전체 기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중도층 겨냥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집토끼가 투표장으로 안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자긍심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네.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여야 각 당 지도부 현 시점에서 이번 총선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양측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한테 불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 다만 이제 일주일 전여부터 조금 반전의 계기,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 네, 그런 예. 것을 조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유동을 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하세요? 시점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종섭 대사의 호주 출국, 네네.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적절치 못한 발언,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애초부터 최대 목표를 단독 151석 그리고 최소한 1당을 목표로 하고 왔는데요. 현재까지 단독 과반은 그렇게 만만하다고 보지 않고 1당도 사실은 이제 막판 판세에 따라서 유동적이어서 그래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빡빡한 백중세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김경렬 비대위원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지금 빡빡한 백중세다.
낙관론을 좀 경계하는 이런 네.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이 각 당의 현 판세 분석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을 체감한다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이종섭 대사 사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네. 이후에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바닥을 쳤구나.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승의 어떤 첫 단추가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 남은 것은 이 기조를 계속 가져갈 거라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자세가 바뀌었다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그리고 반성의 기조, 성찰의 기조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진정성만 보여주면 그 추세가 유지돼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오늘 대통령의 담화가 그 기대에 저는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닌가. 저런 담화 51분 동안 훈화하듯이 하는 저 모습이 과연 그럼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뜻인가? 저는 좀 의아했고, 기존의 어떤 바닥을 친 느낌을 다시 잃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김민석 실장의 이야기는 그냥 현재 상황에서 너무 자만하지 않으려는 그냥 노력의 일환인 거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판세는 제가 민주당 예측을 하고 내부에서는 있고요. 그렇게 민주당 판세를 내부도 분석을 하고 저는 있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평론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내부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실제로요. 이 승리에 도취돼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행동을 하면 말과 행동이 가벼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요, 한순간에 엎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물이 끓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임계점까지는 그 표면이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기포만 좀 생기지. 그러나 어느 순간을 넘는 순간에 막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임계점을 파악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상시 기포만 보여도 그 경계를 하는 것이 맞는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당 지지도를 살펴봐도 국민의힘 35.4, 민주당 43.1, 물론 여러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만, 자, 전체적인 지금 판세,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낙관론을 경계할 정도로 내부에서는 좀 낙관한다는 이런 평론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네. 국민의힘에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 부정을 제가 분석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할 데이터긴 한데, 지금의 시점에서 정당 지지도는 그렇게 유용한 분석 데이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7대 37 거의 동률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득표수 차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7.5%포인트로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총선은 더더군다나 그 정당 지지도 플러스 국민의힘의 각 정당의 후보 경쟁력이 또 합산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단순 비교하기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불리한 건 맞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이 보수정당 개혁을 항상 승리하는 공식 법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PK, TK, 강원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을 네. 합한 게 73석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충청이 28석인데 네. 여기에서 73석에서 거의 65석을 석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에서 과반을 한 다음에 수도권 122석에서 3분의 1을 하면 과반을 넘으면 일당이 됐고, 과반을 넘으면 정당이 됐고, 4분의 1을 하면은 130석 내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자꾸 시그널이 좀 위험하게 울린다고 보는 거는, 일단 PK가 지금 흔들린다고 자꾸 조혜진 후보, 서병수 후보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역별 정당 지지도를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을 보면 일단 서울에서는 그나마 오차범위 다 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내려가면은 말하자면 이제 부울경에 보면 붙었어요.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얘기한 대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부울경이 붙었기 때문에 부울경이 20석이 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원래 한 3, 4석이 잃었으면은 국민의힘 생각대로 가는데, 여기서 그냥 백중세가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선거란 말이죠. 예. 근데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엔 후보 경쟁력이 또 합산돼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PK, TK 강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네. 충청에서 과반을 못한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정말 엄청난 숫자를 해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전까지 기존의 분석 데이터를 인용하면은 어찌됐건 지금 위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PK에 내려간 이유도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일단 여기가 안정된 다음에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서만 막판에는 수도권에서 계속 이제 순회 유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고민인 듯 싶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여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가장 큰 이거는 이유는? 이거는 뭐 저도 제가 유의해 보는 것 하나는 후보들의 중진들의 재배치가 네. 이게 성공한 컨셉이었느냐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할 때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선거에 이제 끝나고 분석할 때 이게 네.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게 어찌됐든 긍정적 기제로 작용하지 않은 것도 한 예. 요인인 듯 싶어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천 컨셉이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유효했느냐 이 점은 아직도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자,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 이유도 궁금하고 또 서울하고 지금 보시면 대전, 세종, 충청 여기서도 올랐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국회 완전 이전 공약 이 네.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별로 이렇게 쪼개서 보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이 샘플 수가 너무 작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전국을 보면은 표본을 좀 맞춰가지고 모집단 표본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샘플이 잡힐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가 뭐 수도권에 몰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영남에 몰릴 수도 있고 호남에 몰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다 합치면 통계적으로 하나의 과학적인 결과치가 나오는 게 이제 통계거든요. 근데 샘플 수가 작으면 이게 한쪽으로 몰렸을 때의 그 바이아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최근에 부울경 지역에 그렇게 커다란 이슈는 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가 추세, 전체 여론조사 추세, 대통령 지지율 추세 이런 추세를 본다면 그런 추세에 연동돼서 하락세가 있는 것이 조금 더 과대 대표된 그것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충청권에서 일부 지금 좋게 나오는 것도 역시 일단 과대 대표된 부분은 있으나 어쨌든 충청권을 좀 신경 쓰는 최근에 공약 발표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겠다. 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비례정당 지지도도 보실까요? 자,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9.5%. 자, 국민의 미래가 30.2%인데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실제 투표에서도 이런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말이죠. 네.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말하자면 진보 진영의 응답률이 좀 과대 표집돼 있고 보수층의 응답률이 과소 표집돼 있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선거도 기세 싸움이라서 특정 진영에 이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 진영에 기세를 올릴 때는 응답률이라든가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좀 빠질 때는 이게 사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의 열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측면이 약간 반영돼 있는 것 같고 조국 신당은 기세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하는 지지자들도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은 여기에 그 과소 표집된 보수층들이 과연 그런 투표장에서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이냐. 더더군다나 저는 그 지금 60대 이상 유권자가 가장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역대? 예.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번 총선이 아마 40대, 50대와 60대 이상의 아마 세대 전쟁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대와 30대 초반은 아마 캐스팅 보트를 쥐는 그런 역할로 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기세를 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 여기서 국민의 미래가 조금 더 아픈 지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과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약간 국민의 미래를 포위하는 듯한 형국으로 네. 지금 가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확장세가 좀 떨어지는 이 점이 조금 이제 약간 뼈아픈 지점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 바로 지금 시험대에 들었습니다. 뭐냐면 박은정 후보라든가 조국 대표가 이른바 말하자면 전관 예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바뀌거나 혹은 지난해에 대한 태도, 자기 입장과 전혀 배치되는 이런 얘기를 하기 예.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사람 이름으로 내건 정당이 이렇게 표리부동하게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용인해도 되느냐? 저는 마지막 중도층의 그런 그 스윙의 판단에 대한 그런 좀 그 역할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조국 혁신당이 기세를 탄 건 분명해 보이지만 네. 이게 끝까지 이 기세를 유지할지는 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 1번 후보 논란이 좀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네네.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거의 49%
네. 가까이 되거든요. 네. 국민의 미래는 30.2%. 예.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비례로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네. 민주당 파이도 늘어난다, 범진보 파이가 늘어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론 지표상으로만 네. 보면 사실 그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리얼미터 조사를 네.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 47, 8%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보다 리얼미터가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성향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 셈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지지층을 그 조국 혁신당이 나옴으로써 다 복원했다. 실망하고 이탈돼 있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 19%, 그다음에 그 조국 혁신당이 29.5%가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강성 지지층 외에는 다 갈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천에서 보였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그 지지층을 달래면서 함께 가려는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이 지지층이 분리돼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위원장 그 비수도권 유세 첫 지역으로 PK 지역을 방문한 거 앞서 본 그 여론조사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재명 대표는 좀 이틀 연속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선거 운동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역구에 출마했기 때문에 이거 좀 어쩔 수 없는 선거 전략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저는 정치적 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사실 그 경선 과정만 해도 경선 때 이재명 대표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인증샷 올리고 이재명 대표 유세 와달라고 요청하는 건 많았지만 실제 본선에 가면은 비호감도라든가 여러 가지 확장성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 유세를 꺼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전국 유세 다니고 있는데 저는 뭐 어쨌든 그게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에 기인해서 가장 큰 좀 정치적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다만 계양을 문제가 좀 간단치 않아 보이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뭐 늘 민심이 사실 옳았던 건 아니지만 늘 마지막에 현명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국이 단일 선거구 효과를 내면서 이른바 정권 심판론에 그 어떤 기제가 작용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사욕과 탐욕 혹은 사당화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이 눈에 보였던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국 단위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정권 기제가 작용하더라도 계양을에서는 그럼 우리가 정치 심판을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 미래를 가기 위해서 원희룡 후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낙선시킴으로써 정말 우리가 가는 미래로 가는 한번 그 가능성을 물론 이게 국민의힘이 험지이긴 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놓고 보면 들쭉날쭉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가 꾸준히 따라잡는 추세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계양을에 너무 발을 빼고 딴 지역 유세 다니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그런 측면도 저는 좀 감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계양을 상황도 좀 녹록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틈틈이 온라인으로 다른 후보들 지원 유세도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마 명령대전 그 첫 TV 토론회 녹화가 있었고 내일 밤에 그 방송이 되는 거죠. 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궁금한데 계양을 판세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김상현 평론가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좀 말씀하신 부분에서 원희룡 후보가 생각보다는 선전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중앙당과 대통령실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를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각됐을 때는요. 거의 접전을 벌이는 수준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최근 2, 3주 추이는 다시 벌어지는 추세거든요. 추세 자체가 거의 따라왔다가 다시 벌어지는 추세.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종섭 대사 논란 이후에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선거에는 오히려 후보들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있는 현상이 확연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대표가 왜 이틀 동안이나 개항을 갔느냐? 저는 그건 TV 토론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 이야기들은 뭐 각자 하겠지만 이 서로가 후보들이 마주 앉아가지고 토론회를 할 때는요, 큰 차별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유도해낼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기회의 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하루 전부터는 좀 준비를 했어야 했고, 당일도 그 토론회가 중요하니까 토론을 하고 다른 데 먼 데 이동하는 것보다는 근처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내일 TV 토론의 내용이 나오면 또 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막판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 또 막말 논란에 좀 곤란한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대학생 딸 대출 관련해서 좀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참을 수 없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이를 덮기 위한 거짓말이 그것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비판이 쏟아지자 피해자가 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문석 후보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며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선거 전에 돌입해서 이런 사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참 상당히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럼 지금 당장은 뭐 공천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선거 불과 한 8, 9일 남겨두고 그런 극단적 결정을 하면 그 후보 당사자도 그렇지만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이 양문석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편법이냐 불법이냐 지금 여야의 주장이 다른 상황인데 선거 끝나고도 좀 파장이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출을 받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공문서, 사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그게 뭐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서류로 돈을 타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중에 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허위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더더군다나 양문석 후보가 또 공시지가로 낮춰서 원래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9억을 뺐기 때문에 그건 또 나중에 또 말하자면 허위 사실로 돼가지고 일종의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지금 말하자면 그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비난보다도 양문석 후보의 좀 말하자면 그 일종의 인식 같은 거, 이걸 가짜 뉴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국회 들어가서 자기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런 가짜 뉴스 유포하는 그 회사들 문을 닫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언론사 탄압하는 기관입니까? 그런 생각들이 더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말하자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나쁜 거는 그냥 방기하는 거잖아요. 전 이게 만일 수요일부터는 지금 아마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실시간으로 이제 국민들께 전달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문제는 공정의 가치에서 굉장히 서민에게 그 중요한 말하자면 작동하는 그 요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저에 깔아앉는다 그러면은 저는 수도권 박빙승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주당에게는 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는 이 사기 대출로 보도한 언론사 고소하겠다라고 강경 입장이었었는데 저녁 무렵 SNS에 사과의 글을 또 올리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 처분 과정에서 손해 발생하면 감수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편법인 거를 알고 했다고 사실상 본인이 시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편법 대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의 위법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 편법을 알았다? 그러면 사회에 존재하는 반칙과 특권과 부정부패 이런 거를 사실상 눈 감고 자기가 그 혜택을 받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 들어가면 해야 되는 게 이런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불신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편법인 줄 알았지만이라고 본인이 이제 시인을 하는 대목에서 저는 이미 공직에 나가실 자격은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당선이 되더라도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어떤 여지의 변수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많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타이밍을 정해야 되겠지만 뭐 선거 직전에라도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이게 지금 수도권의 격전지는 3,000표 내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0표, 2,000표에서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곳에는 오히려 악영향, 지금 양문석 후보가 출마하는 곳에는 영향을 안 줘도 그런 지역에는 영향을 오히려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공천 취소 가능성은 좀 어렵다. 민주당이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과거 발언이 또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김환란 이대 초대 총장이 해방 이후 미군 장교들에게 학생들에게 성상납을 시켰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야당이 공격하는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이런 부분하고 또 조수현 후보의 전세 사기 그 가해자 변호 이력 이런 부분들도 문제 삼고 있어서 지금 막판에 후보의 도덕성 문제들이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또 추가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사안이 있을까요? 원래 큰 선거 막바지에는 네거티브의 창고 대방출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관행처럼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게 짧은 시간에 해명하기도 어려운 시간에 마구 쏟아지면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준혁 후보의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이분이 역사학자잖아요. 최소한 역사학자는 고증되고 고증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부합된 그 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이 가설을 얘기하거나 그 논문을 쓰거나 해야죠. 근데 이분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냥 무슨 야설 얘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결국 어떤 사람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거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왔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공적 인식을 갖고 공직을 맡겠다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나머지 다른 분들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면은 양문석 후보처럼 타당하게 어떤 책임을 지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법적인 책임을 안 지는데 이렇게 역사인식의 문제가 있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직으로 나간다? 이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도 수도권 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기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 의견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치는 말로 정치를 하는 게 되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전문가라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전문 분야와 관련된 말을 이렇게 무책임하고 가볍게 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좀 더 해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충분한 납득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정치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거는 논란이 될 것으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불거진 내용들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총선 결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총선 전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 응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관심이 모였던 부분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 여부였습니다. 기존에는 2,000명에서 단 1명이라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를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2,000명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강조하면서도 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겁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경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국민 담화 필요성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담화 진행은 전날 저녁에서야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만큼 여론 추이를 시시각각 예의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나 건설 현장 건폭 문제, 한일 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안팎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룬 사례를 나열하며 의료개혁 역시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국민 담화로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의의 문을 여는 동시에 의료계로 공을 넘긴 건데 의료계 역시 유연한 자세로 윤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의체를 통한 조정 가능성은 열어둔 걸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신 농편 없이 여론을 주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00명 증원만 고집하는 불통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사실상 입장을 가름했습니다. 다수 국민들은 정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십니다. 의대 증원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숫자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지를 남긴 만큼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하며 여론 동향을 살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촉구합니다. 지금 의료 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의 경질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화자찬만 했던 겁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의료 대란의 고통 속에 아플까 봐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의대 정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는 형식 역시 문제 삼았습니다. 기자들과의 문답이 빠진 일방적 전달이었다며 불통정권 모습 그대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담화한 거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하게 한번 심판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담화에 표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야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국이 집단행동과 관련해 온라인에 올라온 지침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작성자 2명을 특정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은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교부 송달과 정보통신망 송달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송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문도 열지 말고 서명도 받지 말고 심지어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말라는 지침이 담겼습니다. 경찰이 병원을 찾아올 때 대처법이나 사직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지침글은 앞서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직 전 전공의 행동지침과는 다른 별개의 글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처법과 더불어 전공의들이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 사항을 포함한 지침글도 페이스북이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됐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전공의 지침글을 작성한 사람을 지난 2월 경찰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인턴 출신 군의관 2명을 카드뉴스 작성자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 등 2명을 명단을 유출한 인물로 확인했습니다. 이름을 가린 채 근무기간과 파견병원 등을 적은 파견공보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일자 정부가 고발했던 사안입니다. 또한 경찰은 병원으로 복귀한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모욕성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법무부를 통해 강원도 의사회 소속 의협 비대위원 신모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에서 고발한 5명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다며 신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이번 주 안에 포렌식 조사에 참관할 예정입니다. 도랑에 빠졌다가 구조됐지만 상급 종합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진 33개월 여아가 오늘 부검을 마치고 고향에 안장됐습니다. 경찰은 의사의 구두 소견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익사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과 함께 상급병원 전원 거부 경위도 수사하고 있지만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족은 만일 숨진 A양이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전원 거부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3.1% 늘며 6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진을 딛고 우리 수출이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고 조업 일수를 따진 하루 평균 수출액 증가폭은 9.9%로 더 컸습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돌아선 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실적 호조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지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IT 품목 수출도 2년 만에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전반의 수요가 높아지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전보다 더 뚜렷해진 겁니다. 3월로만 따지면 역대 2위치입니다. AI 서버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PC용 반도체, 그다음에 모바일용 반도체 재고 감소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다.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2.3% 줄어든 52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0.4% 소폭 증가에 그친 데 반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3월 기준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전체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1년 만에 8.3%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선전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물가가 조금씩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 변동이 줄면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3.1% 올라 한 달 전보다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3월 물가도 3%대 오름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을 시작으로 대한제분과 삼양사 등 식품 기업들이 밀가루 제품 값을 내렸습니다. 삼양사는 오늘부터 소비자 판매용 중력분 1kg과 3kg 제품 가격을 평균 6% 내리고 대한제분도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가격을 인하합니다. 오뚜기는 국제 유지류 가격 하락에 따라서 식용유 제품 가격을 오늘부터 평균 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배달업체들이 무료 배송을 내걸고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한 형제들은 오늘부터 알뜰 배달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민이 지난해 4월 도입한 알뜰 배달은 여러 집에 동시에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묶음 배달 서비스를 무료화한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조치입니다. 요기요도 지난달 29일 배달 멤버십 요기패스 X의 구독비를 월 4,900원에서 2,900원으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네, 그제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평일 출근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SRT보다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했다며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금 2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평일 운행 첫날. 출근 시간대였지만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오는데 단 20분. 시민들은 빠른 속도에 만족했습니다.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SRT가 7,000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교통비도 부담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원래는 버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보통은 SRT 타고 출근을 했는데 일단 교통비가 많이 절약돼서 너무 좋고 쾌적하고 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비 오거나 뭐 일기 안 좋을 때 아침에는 차가 매진이 돼가지고 잘 없었는데 지금은 뭐 언제든지 찰 수 있고 하니까 시간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수단 선택권이 넓어진 점도 장점입니다. 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SRT나 GTX 말고는 버스도 거의 없어서 어쨌든 저한테는 출근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배차 간격이 평균 17분이라 한 번 놓치면 낭패 볼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고 집에서 동탄 역사까지 멀어 대중교통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동탄 외곽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거를 이용하려면 교통이 안 좋아, 동탄이. 전철도 없고 기타 등등 동탄역까지 오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이용 승객은 1,900여 명. 이용객은 예상됐던 평일 출근 수요 4천여 명의 4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승객들이 새 교통수단에 대해 인지하고 패턴을 바꾸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안전운행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운행 초기라 이용객이 적었지만 향후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붐빌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GTX는 지하 40-50m 아래에 지어져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안전운행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공동선대위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찾아 편법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대출 과정을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1시간 가까이 면담한 뒤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양 후보 대출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이미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면담 자리에 동행한 조은희 의원은 딸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이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양 후보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새마을금고 측에서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양문석 후보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히며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다시 소환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사는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간 고리에 불과하다며 특검으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사태로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법을 만들어 맨 윗선을 추적해야 한다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사의를 표하고 다 끝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분은 중간 고리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며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총선 때까지 이종섭 전 대사 논란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하면 될 문제인데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종섭 출국 문제 이것도 밝히 뭐 해놓고 기국했지만은 공수처 보고 왜 신속하고 알겠습니다, 수사해서 결과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막말 논란 등을 부각하며 공세 차단에도 주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호 공약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으로 여권 분열을 노렸습니다. 총선 이후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라 판단하고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서 통과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가 첫 번째 승부처인 만큼 여야 모두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며 표심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4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50대 공범을 추가 검거하고 공범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혐의로 50대 공범을 그제 경남 양산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거된 70대 공범을 포함해 이들 2명은 A씨와 동행하며 경남 양산 지역을 안내하고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사전투표소 41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있고 이 가운데 36곳에는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있는 합성사진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어제 서울 숭인동 주택가에서 이 대표 합성사진과 비방 등이 담긴 인쇄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유포자에게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하고 인근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중국 보따리상의 명의를 이용해 수출용 담배와 양주를 산 뒤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 몰래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밀수입한 면세품은 무려 77억 원어치에 이르렀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인천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한 창고입니다. 검은색 상하이를 입은 남성이 입구에 놓여있는 상자 하나를 들어 옮깁니다. 물건이 떨어질까 테이프로 고정까지 하는데 상자 안에는 원래 홍콩으로 수출하는 양주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수 여러 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송 수출을 위해 창고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가짜 물품을 들여와서 내려놓고 진짜 물품을 빼낸 겁니다. 일명 바꿔치기 수법으로 면세품 양주와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한 이들은 모두 5명. 무역 유통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몰래 들여온 면세 담배만 70만 갑, 양주는 1,100여 병에 이릅니다. 수출용 담배를 바꿔칠 때는 가짜 포장지 안에 골판지를 우겨 넣었는데 크기와 무게를 딱 맞추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총 77억 원 상당의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을 기소하고 그중 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면세품을 높은 마진에 되팔아 수익을 얻고자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하고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창고를 이용하면 공항 세관에 수출 물품을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세관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이들 밀수입 일당이 피해간 관세 액수만 29억 원 이상으로 추정 중입니다. 또한 실제로 범행을 통해 3억 2천만 원의 이상의 수익을 봤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들을 추적해온 세관과 검찰은 아직 유통되지 않은 면세품을 모두 압수하며 자동차와 주식 등 소유재산 1억 4천만 원도 뒤늦게 환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용 면세품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 통관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귀신에 쓰였다며 손님들에게 구슬 권유해 1억여 원을 받은 50대 무당이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김모 씨가 해당 금액을 굿값으로 받은 건 사실이나 일종의 종교 행위인 데다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역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중랑구 법당에서 몸이 아프거나 아픈 부모를 둔 손님들에게 퇴마굿 등의 명목으로 모두 합쳐 1억여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이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이 반려견 4마리와 함께 거주했던 곳인데요. 뒤늦게 이웃 주민의 신고로 대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화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 오류동의 한 가정집입니다. 온 집안이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도 가득한데요. 야외도 아닌데 작업자들은 연신 삽으로 쓰레기를 퍼서 마대자루로 옮깁니다. 한두 시간 만에 수십 포대가 쌓였습니다.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돼 썩으면서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악취를 견디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방 2개짜리 집은 보통 2~3명이 하루 안에 청소를 마치는데 이 집은 쓰레기 양도 많은 데다 싱크대 등 모든 가정가구를 드러내야 해서 10여 명이 꼬박 이틀을 달라붙어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고압 세척기를 쓸 일이 사실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도배 벽지를 다 뜯어내고 고압 세척으로 물 세척을 다 한번 할 겁니다. 놀랍게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여성과 강아지 4마리가 이곳에 함께 살았습니다.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왔던 강아지를 유기견으로 착각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이사 온 지도 2년이 됐지만 평소 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뒤늦게 창문 너머로 집안 가득한 쓰레기를 본 주민의 신고로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딱 보자마자 얘는 한두 해 밖에서 지낸 애가 아닌데 라는 그 유기견의 형상이었어요. 이렇게 털이 길고 털에 막 똥이 굳어가지고. 워낙 비위생적인 환경이라 여성도 강아지들 건강도 모두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호흡기 질환도 있었을 거고 피부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깨끗함을 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아마. 집을 구해줘도 다시 더러워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여성의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요. 취재진은 여성과 강아지들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동물단체 등에 다리를 놓아 도울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초 한화 이글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7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기대를 모은 고졸 신인 황준서가 데뷔전에서 선발승을 거두며 팬들을 더 희망에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신인들의 부트 1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기대주 황준서. 첫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동안 탈삼진 5개를 잡는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노시환의 3점포와 페라자의 투런포를 포함해 다이너마이트 타선도 폭발하면서 황준서는 유현진 이후 처음으로 선발 데뷔전에서 승리한 한화의 고졸 신인이 됐습니다. 안 떨렸다고 하기엔 거짓말이고 좀 떨렸는데 어제 재훈 선배님이 카톡으로 너 후회 없이 던져라 이런 말 해주셔서 진짜 후회 없이 던지려고 노력해서 오늘 마운드에 올라섰던 것 같아요. 선배들은 인터뷰를 마친 황준서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물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한화는 류현진이 선발로 나선 개막전 패배 이후 7연승, 2차례 스윕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92년 이후 32년 만에 개막 최고 성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류현진 선발 등판 경기 때는 한화 김승현 회장이 6년 만에 야구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류현진뿐 아니라 3년 연속 1순위로 뽑은 문동주와 김서현, 황준석까지 루키들이 든든하게 버티는 선발 왕국에 지난해 홈런왕 노시환과 페라자, 베테랑 김광민과 안치홍 등을 영입해 한층 더 강해진 타선까지. 한화는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강한 선발 6명이 버티고 있고 거기에 불펜이 또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타선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활용도가 높은 선수가 많아요. 선수들 대수가 상당히 두꺼워졌다는 점에서 하나이글스의 상승세는 앞으로 꾸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하위권 성적에도 한결같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한화. 이제는 진짜 성적으로도 행복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달라진 한화가 프로야구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오늘 소집돼 23세 이하 아시안컵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오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소집 훈련에는 대표팀 최종 명단 23명 중 K리그에서 뛰는 선수 18명이 먼저 손발을 맞출 예정입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올림픽 대표팀은 오는 16일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19일에 중국, 22일 일본과 조별리그를 펼칩니다. 황선홍 감독의 각오 들어보시죠.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르고요. 굉장히 힘든 대회가 예상이 되지만 우리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 가운데 하나인 철강이 건설 경기 부진과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업체들은 품질을 무기로 친환경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철강 업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0% 넘게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감소한 데다 외국산 저가 철강 제품까지 물밀듯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열연 강판은 179만 톤으로 1년 만에 26%나 늘어났고 엔화 약세를 앞세운 일본산 제품 역시 30% 가까이 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철강 산업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생산량, 그다음에 가동률을 유지하는 정책 등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원가 이하로 하는 저가 수출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강 업종은 앞으로 점점 까다로워지는 외부 환경 규제에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에서 도입된 탄소 국경 조정세가 대표적입니다. 전환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6년부터 유럽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추가적인 탄소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 수출 국가인 경우에는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도 배출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 국내 철강 업체들은 품질의 강점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으며 연평균 30%가 넘는 고성장이 기대되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부식이나 진동, 저온 같은 극한 환경에도 안정성을 갖춘 고품질 철강 수요가 늘면서 국내 업체들의 세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해상 풍력의 경우 설치 이후 해상 환경에서 20년 이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 안정성이 중요한데요. 포스코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고품질 철강재를 공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과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국내 철강 산업이 내후외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가운데 6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전국 주택구입 물량지수가 55.0으로 1년 전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아파트 100채 가운데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6.4로 한 해 전 3.0보다는 올랐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오늘 19세부터 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1% 이상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는 보유세를 가장 많이 꼽았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발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아직 그런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 올해 여러 개의 정찰 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진입시킨 이후 추가 발사 의지를 다시 밝힌 겁니다. 박 부총국장은 또 기상관측 위성이나 지구관측 위성 등도 선점고지라고 밝혀 다양한 위성을 쏴 올리겠다는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등 발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우리 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동창리 발사장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그러한 동향은 임박한 동향은 없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열병식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과 25일 김일성이 만든 항일 무장조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앞두고 있는데 군 당국은 두 기념일 모두 북한이 중요시하는 정주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일성 광장 주변에서 포착된 움직임은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겁니다. 통일부는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특히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각 오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 동맹국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회의 참석 계기에 나토 사무총장, 주요국 외교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호주 외교장관과 연쇄 양자 회담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결국 치러지지 않은 채 지나갔다고 미 CNN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헌법대로라면 31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했지만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내려진 계엄령으로 모든 선거가 중단됐습니다. 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올해 5월 20일 전까지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그날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난해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시위대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라파에서 지상전이 준비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의회 주변에 시민 10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시위대는 100여 명의 인질도 데려오지 못한 채 6개월 가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무능한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시위대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주요 도로를 봉쇄한 채 조기 총선을 요구했습니다. It's all people in Israel that want he will stop be prime minister and move and make some of them want election now. 이들은 의회 부근에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나흘간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시위대의 비판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הקריאות לבחירות עכשיו, בעיצומה של המלחמה, רגע לפני הניצחון, ישתקו את ישראל במשך לפחות חצי שנה, להערכתי 8 חודשים. הם ישתקו את המשא ומתן לשחרור חטופינו. 네타냐후는 또 라파 지상전과 민간인 대피,
그리고 인도적 구호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אנחנו ניכנס לרפיח ונחסל את גדודי החמאס שם מסיבה אחת פשוטה. אין ניצחון בלי כניסה לרפיח ואין ניצחון בלי חיסול גדודי החמאס שם. 네타냐후는 기자회견 이후 전신 마취 상태로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중부 야브네의 한 쇼핑몰에서 시민 3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요르단강 서안 출신 19살 소년으로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이스라엘 경찰은 이를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포르쉐의 타이칸을 닮았다고 해서 샤이칸이란 별명이 붙은 샤오미의 첫 전기차. 이 시장의 뜨거운 반응만큼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성능 시험과 시승 운전 중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8만 대가 넘었다는 판매 실적 가운데 구매 확정은 2만 대에 그쳤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모퉁이를 돌던 차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맙니다.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 수치의 시승 운전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차량 성능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샤오미 측은 고객의 운전 미숙 탓으로 돌렸습니다. 转弯的时候加速，然后加速太快，高架下面全是湿的，然后就撞上去了。 시승 차량이 길가 연석을 밟은 뒤 바퀴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휠이 찌그러지고 차체가 주저앉은 모습에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我给雷总发的，雷总啊，他们这个是撞到那个马路牙子就爆胎了吧？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의 반응 시험 영상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시속 120km부터 앞에 멈춰선 모형 차량을 추돌했는데 테슬라 모델 3의 기록에 못 미친 탓입니다. 会怎么样的？会怎么样的？哇哇哇！上！我朋友看到了，撞了，120。 수치가 포르쉐 타이칸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는 복붙 영상. 샤오미의 또 다른 짝퉁 샤이칸이란 오명을 남겼습니다. 출시 24시간 만에 8만 대 넘게 팔렸다고 하지만 구매 확정은 2만 대에 그쳤다는 말도 들립니다. 샤오미 측은 틀린 숫자라고 반박하면서도 실제 몇 대나 주문 생산에 들어가는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약금 환불 시한 7일이 지날 즈음인 이번 주말에 실제 판매 실적에 윤곽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설산부터 빙벽, 빙판 및 물속까지 이 극한 지형을 탐사하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 개발한 건데 뱀처럼 움직이면서 사람의 조종 없이 스스로 생명체를 찾아다닌다는 계획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 있는 에서베스카 빙하. 버려진 호수 같은 모습의 로봇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뱀처럼 머리 부분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얼음 위는 물론 눈밭 모래 위에서도 나사를 돌리듯 빙글빙글 돌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 중인 외계 생명체 탐사 로봇 일스로 길이는 약 4m, 무게 100kg에 구동장치인 액추에이터는 48개 달려 있습니다. 머리 쪽에는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사람의 조종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영하 198도씨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 로봇을 지구에서 약 12억 킬로미터 떨어진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름이 약 500km인 엔셀라두스는 두꺼운 얼음 표면으로 덮여 있는데 엔셀라두스 남극 얼음층 아래에는 바다가 있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무인 탐사선 카시니오가 엔셀라두스 물기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피의 1.4%가 수소, 0.8%가 이산화탄소로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스 로봇은 엔셀라두스에서 좁은 간헐천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남극 및 바다를 헤엄치며 스스로 생명체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섰습니다.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이나 브랜드 등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 나온 겁니다.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해 137명이 동참한 유명인들의 호소 이후 정부는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김백 신임 YTN 사장이 오늘 취임사를 통해서 2022년 대선 전후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편파 왜곡 방송이란 비판을 벗어날 수 없었다며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YTN 본사 미디어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소유구조가 바뀐 것은 외적으로 큰 변화지만 YTN 구성원들에겐 기회의 순간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장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함을 넘어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도 많은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3도로 오늘보다 높아지며 5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남부지방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7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3도, 광주 23도, 부산 20도로 예년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